네, 반갑습니다. 예, 시험 잘 보셨어요? 어, 한 두 분 거 채점할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채점을 대강 해봤죠. 자,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 8시 반부터 1교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찍 시작한 이유는 모의고사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꾸 세팅을 시키다 보면 당일날 8시 반부터 브레인을 깨우는, 그죠? 그 연습이 될 것 같아서 9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8시 반에 시작하는 게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에 제가 2번 시험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주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3회까지 종합 모의고사 치릅니다. 3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1번 계속 이 상태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험 볼 때는 항상 답을 쓰도록. 에? 무슨 얘기예요? 비워놓는 답안지가 없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절대로 비우시면 안 됩니다. 그 귀한 답안지를 왜 비워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맞든 안 맞든 답안지가 아까우니까 내 생각대로 상식적으로라도 답변을 쓰는 것이 어느 정도 근접할 수도 있고 부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점수 올리는 데는. 어머나 이건 모르는 문제야 이런 게 아니고요. 최대한 나의 상식을 동원해서 그 차이예요. 결국은 그런 차이 때문에 합격하고 불합격이 갈라지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이렇게 주로 합격선은 어디에 여기는 상위권이겠지? 그죠? 당연히 여기에서 1%에서 10% 안에는 훅 합격하겠지. 안 그래요? 어디서 합격선이 결정이 돼요? 여기잖아요. 거기서 거기. 안 그래요? 누구는 이 답을 조금 더 잘 썼고 누구는 이 답을 조금 덜 썼고 나는 이 답을 조금 더 잘 썼고 여기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응? 여기서 당락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요. 끝까지 누가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 한 문제를 더 맞추는 사람 있죠. 안 그래요? 그분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아니면 부가 점수 어쩌면 더 촘촘히 들어가게 되면 부가 점수 0.1점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도 합격이 되는 거죠. 불합격이 됐어요 하는 경우에도 0.003점 부족했어요. 이렇게 작년에 들었거든요. 교수님 진짜 저희가 0.003점 부족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또 합격하신 분들도 저 커트라인에서 0.3점 올랐어요. 이런 분도 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하필이면 그날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완전히 대박 날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돼갖고 또 힘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문제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필 안 그래요? 내가 아는 문제만 나와가지고 일로 직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가능한 문제를 다 섭렵해 놓자 이런 의미지만 그날 당일날의 상황이나 내 어떤 분위기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한 문제라도 더 잘 쓰시는 분 이분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다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채점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는 문제와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또 모두가 잘 못 쓰는 문제, 모두가 잘 쓰는 답안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자, 모두 잘 쓴다.
나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나는 기분 좋거든요. 나 아는 거여서. 내 남도 다 썼어. 에? 모두 잘 못 쓴다. 있어요, 없어요?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쓴 사람, 못 쓴 사람,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가 있어요. 못 썼다, 잘 썼다, 못 썼다. 이게 확연히 드러난다면 이거는 변별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것하고 이런 것하고 모두가 잘 못 썼지만 내가 그래도 제목이라도 쓰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전부 다 채점할 때 어떤 거냐면 모두 다 잘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채점할 때 어떻게 점수 깐깐하게 채점을 한다, 느슨하게 채점한다.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모두가 잘 쓰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채점을 하겠죠. 모두가 잘 못 썼어. 채점할 때 깐깐하게 할까, 느슨하게 할까?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쓰는 사람들 있죠. 근접해서 쓰면 여기서 점수가 막 0.2점, 0.3점 이런 거 확 주는 거예요. 에? 그리고 못 쓴 사람, 잘 쓴 사람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는 이거는 공부를 했다 안 했다이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 얘한테는 채점의 기준이 그렇게 많이 작용하진 않아요. 근데 채점을 좀 더 깐깐하게 할 건가 좀 더 느슨하게 할 건가에 따라 점수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깐깐하게 한다는 거는 모두 다 잘 쓴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내가 잘 썼다고 해가지고서 점수를 잘 받는다? 이건 또 이제 전체 모집합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집합체의 성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지역별로 같은 답안지지만 지역별로 좀 더 잘 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지역 채점이 좀 까다롭게 그리고 지역별로 좀 더 못 쓴 사람들이 좀 부족한 답안지가 많은 그런 그룹들이라고 한다면 좀 더 느슨하게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커트라인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역별로 채점이 다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비어져 있는 답안지를 제출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한 나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거죠. 응? 내가 얼마나 어떻게 공부했는데 뻥 비우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게 원칙. 알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제목이라도 쓰셔야 되고 상식이라도 써야 돼요. 점수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서? 여기서 잘 줘요. 여기서 잘 준다고. 여기서 얻어야지. 하나를 0.1점이라도 얻어 걸리는 게 좋다 1번, 재수없다 2번. 나는 내 실력대로 깔끔하게 보여줄 거다. 뭐 이렇게. 응?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응? 그런 분들 너무 많아. 너무 강직해. 왜 그러세요? 왜 강직해야 되니? 그 순간에. 이 원리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답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라는 이제 그죠? 범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을 치를 줄 알으셔야 되는 거죠. 경쟁을 할 줄 알으셔야 되고 전략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에너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해요. 반에 딱 앉아서 지금 뭐 이런 분위기하고 비슷하겠지. 들어가서 자리를 앉았는데 이제 뭐 관상도 한번 보고 안 그래요? 나 여기서 1등 해야 되네?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한 반에 한 명도 안 붙더라고요. 네, 두 반에 3명 정도 붙었던 것 같아요. 두 반 아니죠. 3반에 2명 정도. 시험 치는 3반에 2명 정도가 합격이어서
야, 이거 이 반에서 내가 1등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겠다. 그러면서 관상을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내야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써가지고 내려고 했던 것들이 다 점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좀 시험을 볼 때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고 가는 그 마음이 그거 하나 때문에 합격의 당락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걱정 안 하려면 이 정도 문제 그냥 뭐 이런 쉬운 문제를 냈어? 뭐 이렇게 쓱쓱 써가지고 그냥 축축축 써네. 정도가 돼야지 되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자, 봅시다. 1번. 다음에 저기 빈 답안지 내시는 분은 남아서 저랑 청소하실 거예요. 자, 지역사회 간호,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간호의 역할입니다. 자, 기억. 현영이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 문제. 그러니까 뭐 오른팔 왼팔이 다 대주기도 하고 아무리 이렇게 팔다리를 원활히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대처하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주었다. 누가 움직여요? 현영이 너가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행동을 하는 거라면 간호사의 역할은 변화 촉진자. 이건 굉장히 다 잘 쓰셨어요. 그 다음 가정에서 부모들이 모든 활동을 보살피는 것은 정상 발달에 이롭지 못함을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정신적인 발달에 해가 되는 것을 예방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옹호자, 개인 수준의 옹호. 그러니까 부모들이 과도하게 보살피면서 정상 발달에 이롭지 못한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정신적 발달에 해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교육자라고 쓰신 분들도 꽤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옹호자라고 하느냐면 부모들이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상 발달에 대한. 그래서 이 정상 발달을 도와주기 위한 대변자 역할. 디귿. 부모님의 요구에 대해서 타 부서 요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정보를 교환했다. 자, 이거는 협력자. 답 수정해 주세요. 조정자 아니고 협력자. 리을. 부모님이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라고 했어요. 서비스 활용이잖아요. 자원, 의뢰자 이겠죠. 자원 활용자. 자, 희철이네요. 희철이 가족은 저소득 가족에 해당이 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회사업가 혹은 해당 기관에 대신 얘기해 주었다. 요건 옹호. 요건 다들 잘 쓰셨어요. 그래서 니은인 경우에 개인 수준의 옹호다 라는 거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나머지는 변화 촉진자 잘 다 쓰셨고요. 그 다음에 디귿 협력자 잘 쓰셨고요. 옹호자 미음 다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3개 정도는 다 잘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개 정도 썼으면 변별력이 없는 거고 일단 합격선 안으로는 들어간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남들이 쓰는 만큼은 썼다. 근데 거기서 하나가 더 잘 썼다 이러면 이제 점수가 확 달라지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입니다. 올해 개정이 되기는 했는데 뭐 위원회에 누가 더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한 문구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늘 알고 있던 대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신고,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해당 환자와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그리고 지도해야 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그런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분들은 어디다가 신고해야 되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그래서 이 경우에 누구에게라고 해서 대상자가 사람이어야 되는데 보건소에 신고한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예, 보건소에 신고한다라고 하고서는요 엄청 고민하세요. 답안 쓰고 나서. 예, 소장이지 소장. 자, 그리고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그죠? 감염병 환자 누구를 신고하냐 이것도 들어가겠죠? 감염병 환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그리고 감염병 환자 중에서도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리고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감염병 환자를 발견했다면 그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그리고 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들은 1급 감염병이라면 즉시, 2급, 3급이라면 24시간 이내에, 4급 감염병이라면 7일 이내에 누구한테 신고해야 된다? 예, 이것도 중요하겠죠. 질병관리청장, 또 관할보건소장 2분입니다. 또는이에요. 그죠?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에 관련된 내용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11조 내용입니다. 요거는 몽땅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요즘같이 예민한 시기에.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7장에 감염병 전파의 차단 조치. 요건 제가 출제를 했어요. 그죠? 뒤에. 예. 자, 그 4번에 이제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서 3번. 3번 문제. 다음 내용을 읽고 기억, 니은, 디귿.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조건에서 WHO 보건요원 업무를 통해서 3가지 방법, 건강을 증진시키는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취약한 집단의 이익과 관심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관심을 증폭시키는 거죠. 둘째, 건강 차이를 줄이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해서, 네, 관심을 증폭시킨 다음에는 기회죠. 기회는 형평성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관들하고 협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3가지에서 기억은 이제 옹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유는 역량 강화, 가능화, 역량 강화입니다. 그리고 디귿은 조정, 메디에이션 또는 연합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옹호, 역량 강화 또는 가능화, 조정,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준수해야 되는 원칙 3가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3가지의 방법. 먼저 보건요원이 업무를 통해 가지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어머 대사 증후군이 그런 거였어? 허리 둘레가 길면 심내혈관 질환에 걸려? 그럴 수도 있나 보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스스로가 어떤 권리와 책임을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달리기도 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시기도 좀 조절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건강 차이를 줄이고 건강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할 수 있겠죠. 잠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역량 강화 또는 가능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어머 대사증후군이야? 이런 다음에 그러면은 허리 둘레를 줄여야 되겠네. 운동하고 식이 개선을 해야 되겠네. 역량 강화 또는 형평성 있는 기회, 그죠? 잠재력 활용을 위한 형평성 있는 기회 제공.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원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거 조정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를 거치면 건강 증진은 될 거야. 먼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조정 전문가들하고 연합하도록 하자. 이런 의미 됐죠? 그래서 그렇게 3가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에 따라서 자, 감염병 감시 체계는 신고 보고 체계로 구성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시도지사 감염병 중에 특히 전파 위험이 높다라고 고시한 감염병은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특히 전파 위험이 높다. 그러면 감염병 관리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지금 코로나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입원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염병 관리 기관에서 치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36조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지정받은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인 니은을 설치해야 된다. 뭐죠?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감염병 관리 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것과 이것을 갖춘 1인 병실, 즉 전실과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메르스 때 만들어 놓은 법령이어서 이번 코로나 때 대책을 좀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었고 그래도 뭐 지금까지 이렇게 전파를 막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6명 늘어났던데 10시까지 자영업 할 수 있다고 좋은 소식 전해드리는 거예요. 끝나고 10시에 맥주 한잔 하시라고. 오늘 시험 본 거 가지고 10시까지 오늘. 자, 이렇게 해서 감염병 관리기관, 시설, 전실, 음압시설 의미 보시고요. 자, 5번. 자료 수집이죠. 자, 자료 수집에서 직접 간접 구분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명명하고 이건 다 잘했어요. 다 잘하셨고 자, 이제 설명을 제가 이 조건을 포함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라고 한 거에서 다 구멍 나버렸어요. 네. 자, 기억 설명을 할 때 기억이 구조화된 비구조화된 질문지로 가정 방문하는 거는 설문지를 근거한 지역조사 서브웨이죠. 서브웨이고 자, 이때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설문지 내용이 사실 굉장히 치밀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집은 방문을 했는데 놀러 갈 수 있잖아요.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리 치밀하게 질문을 할 것을 구성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주택 쓰레기 처리장 이렇게 쭉 둘러보는 거 걸어다니고 지역 시찰이죠. 자, 지역 시찰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조사해야 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환경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은데 범위가 환경은 어때요? 이게 정치적인 환경, 법적인 환경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환경 이래버리고 나면 그건 좀 그렇지. 응?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라는 얘기였고요. 환경 이건 아닌 거죠. 환경 이래버리는 분들이 많죠. 그런 거 그렇게 그게 아니라 주거 그리고 뭐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게 좋겠지. 물리적인 환경, 그다음에 인종, 또 문화, 특히 의료 시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찰을 하는 거죠. 물리적인 환경만 보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 예. 시찰을 할 때 쭉 둘러보면서 깨끗하나 안 하나, 쓰레기 저 안 줍고 저 쓰레기 버려놓고 이거만 볼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더러운 데가 뭐 많나? 요즘에? 그거 아니잖아. 시찰을 하는 이유는 의료시설이 여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네. 어떤 병동이 많네. 의원밖에 없네. 병원이 없네. 뭐 이런 것들이나 약국이 가까이 있네 없네 이런 거부터 먼저 보지 않아요? 또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주거, 환경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라고 조사 범주라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시찰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할 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답안지가 훨씬 점수를 많이 받는 답안지가 될 수 있어요. 제목만 딸랑 쓴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 정부가 각종 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 통계 자료는 이거는 기존 자료조사이겠죠. 기존 자료조사. 네. 이가 신뢰하기 위한 자료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표준화된 통계 자료여야 한다라는 거죠. 응? 표준화된 통계 자료여야 되겠죠. 아무 자료가 아니라. 그래서 표준화된 통계 자료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 설명시, 자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쳐 의식 행사에 참여 관찰, 네, 어떤 영역을 조사하는지, 가치, 규범, 신념, 권력 구조, 그죠? 문제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을 정보 수집할 때 참여 관찰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답안을 요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료 수집을 공부를 했는지를 알겠죠. 네? 그냥 암기만 한 건지, 네, 진짜 왜 참여 관찰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건지, 그래서 가치, 규범, 신념, 권력 구조, 문제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참여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면담할 때 좀 더 효율적이려고 한다면 아까 서브웨이하고 비슷하죠. 방문해서 상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면담으로 생각하신 경우들도 있겠죠. 이건 서브웨이도 설문지가 중요하고 면담을 할 때도 구조화된 설문지가 있으면 자료 수집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목표 달성이 잘 될 거다. 그래서 그냥 대화가 아니라 목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구조화해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는 거죠. 자료 수집에서 꼭 설명할 때 덧붙여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자, 6번 오마하 문제 분류입니다. 4개 영역을 쓰라라고 해서 4개 영역만 쓰면 점수를 주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환경 영역, 심리 사회 영역, 생리 영역, 건강 관련, 행위 영역 이렇게 되면 0.25점씩 대신에 점수가 작죠. 1점 드리고요. 그리고 수준 2, 3, 4의 핵심 내용만 적으라라고 했으니까 수준 2에서는 문제, 영역별 문제, 그리고 수준 3에서는 수정인자인데 2개잖아요. 그죠? 2개의 수정인자 정도는 제목을 써야 되지 않냐. 거기까지 채점이 돼요. 그래서 심각성과 대상 규명인 거죠. 심각성이라는 건 또다시 건강 증진, 잠재적 결핍, 실제적인 결핍. 대상은 개인, 가족, 지역,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심각성과 대상까지
포함을 해서 썼냐?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그 수준 3에서 수정인자 이렇게는 많이 쓰셨는데 이 두 개의 수정인자를 썼냐 쓰지 않았느냐 이게 점수 차이가 반드시 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고 수준 4에서는 증상징후인데 이 증상징후도 증상, 사인이란 주관적인 증상, 징후, 심톰이란 관찰되는 객관적인 증거. 그래서 증상과 징후를 간단히라도 표현을 했으면 제목만 쓰면 0.25점이고요. 그리고 표현까지 사인하고 심톰을 약간 구분을 해줬으면 플러스 0.25점씩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6번 문제에서 딱 반점수 제목만 쓴 경우는 4분의 2점이지만 여기서 대상이나 또는 이제 대상의 2개, 증상의 2개 이렇게 쓰면 4분의 4점인 거죠. 그래서 이 6번 같은 문제가 굉장한 변별력을 갖고 있는 문제예요. 4분의 2점의 결과가 나오느냐 4분의 4점의 결과가 나오느냐 한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답안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2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늘 외웠던 거고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표현에 따라 가지고 어디까지 썼느냐에 따라서요. 4분의 2 또는 4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분의 3점까지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4분의 3 내지 4분의 4 반드시 이렇게 맞아줘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4분의 3점, 4분의 4점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합격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답안을 쓰는 그 습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강 묻는 말에 답만 딱딱딱 쓰고 난 맞았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 아까 마른 목골에 딱 그 많은 점수에 걸려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4분의 2점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답안을 쓸 때 내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너무 느슨하지 않나? 허술하지 않나? 여기에 또 뭐가 있었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쓴다면 점수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습관이거든요. 생각보다 실력보다는 습관이 커요. 정말 실력일까? 뭐 그 정도는 외워야지. 시험 보려고 하면. 나중에라도 외우게 되실 건데 어디까지를 내가 암기를 하는 범위를 이게 포함을 시킬 건가 아니면 내칠 건가 이 습관이에요. 요거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면 사인하고 심톰을 구분 안 할 수 없잖아요. 수정인자를 써라. 수정인자가 뭐지?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수정인자 2가지는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수준 1, 2, 3, 4에 대한 어마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이런 정도만 질문하게 되지 아주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아요. 자, 7번. 조금 더 들어가서 증상징후에 해당하는 문제를 명명하고 영역을 명명하세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다 명명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날려먹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오마가 나올 만한 시기가 됐거든요. 이 기회에 요 2문제 정도에만 좀 이렇게 적응을 시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오마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만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의료급여 대상의 비율이 높다. 이건 수입에 해당이 되는 거고 수입은 환경 영역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먼저 찾아내야 빠르게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영역하고 문제하고 영역 정도는 그러니까 수준 2죠. 수준 2를 이 정도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수준 2가 그 해설에 있는 수준 2를 보시면 생리적인 영역에 영역 문제 있고 심리 영역 있고 건강행위 영역들이 있잖아요. 환경 영역에는 4개 있어요. 뭐 있어요? 수입, 위생, 주거, 안전. 예?
그러니까 위생과 주거는 외울 게 아니잖아. 이거는 환경 영역인지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환경 영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수입하고 안전인 거죠. 그런 형태로. 그리고 건강 관련 행위 영역에서는 영역별 문제, 건강 관련 행위, 영양, 수면, 휴식, 활동, 개인 위생, 약물, 투약, 가족 계획인데 이 중에서 내가 과연 건강 관련 영역이 건강 관련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위생을 환경 영역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개인 위생은 건강 관련 행위구나. 뭐 이런. 심리 사회 영역은 의사소통, 접촉, 대인관계, 역할 변화, 영성, 슬픔, 정신 건강, 돌봄, 무시, 학대, 성장과 발달. 뭐 학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심리 사회 영역. 영성 나와도 심리 사회 영역. 정신 건강 나와도 심리 사회 영역. 대인관계 나와도 심리 사회 영역이라 하겠지. 어떤 게 그러면 혼돈이 될까요? 성장과 발달. 예. 성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건강 관련 행위에다가 또는 생리에다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혼돈되는 것들만 좀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크게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출제 문제도 증상과 징후를 제시하고 영역을 쓰도록 했거든요. 문제까지 쓰도록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감사한 거지. 그렇지만 그건 객관식이었고 주관식이기 때문에 문제까지 쓰라고 한다면은 이제 문제까지도 표현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도 문제까지 표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영역까지는 틀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2에서 판별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수준 2를 분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심톰을 보고 증상 징후를 보고 영역을 확인하고 이걸 자꾸 연습하시면 되겠죠. 수준 2를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뭐 증상 징후를 엄청 자세하게 써놓은 제가 길라잡이에서 엄청 자세하게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읽어보시면서 영역을 구분하시는 연습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의료급여 대상 비율이 높다. 이건 수입이고 환경입니다. 소외된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20%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소외라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이 소외는 사회적 접촉이죠. 그래서 사회심리 영역이에요. 만성두통 환자의 30%가 처방받지 않은 진통제를 먹었어요. 이건 투약이죠. 투약은 어느 영역? 행위 영역이죠. 행위 영역이고 주민이 보건소에 갈 때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자원과의 의사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심리 영역. 자, 이런 게 굉장히 리얼 같은 케이스가 혼돈되는 거죠. 교통이 불편하다. 뭔 것 같아? 쉽게 생각해서 그냥 환경 이래버릴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이건 환경이겠지.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지만 교통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 갈 때 불편한 거니까 자원과의 의사소통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사회심리 영역입니다. 그리고 미음, 지역사회 내 새롭게 확보된 서비스의 절차를 잘 몰라서 주민의 불만족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서비스 절차를 잘 모른다. 자원과의 의사소통이죠. 사회심리 영역. 과체중 학생이 10%를 차지한다. 이거 용량이잖아요. 건강행위 영역입니다. 흡연자, 음주자의 비율이 높다. 약물 허용이죠. 역시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에요. 코로나 상황의 심각 단계 영향으로 필수품 구입이 곤란하다. 요건 필수품 구입이 곤란하다. 얘는 안전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수입이라는 것도 아니네. 안전이 아니라 수입에 해당이 되는 필수품 구입이 곤란한 상황. 약간 애매하게 내가 문제를 냈네. 이게 어떤 의도였냐면 그럼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황의 심각 단계의 영향으로 자영업이 곤란해지면서 필수품조차도 구입이 곤란하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썼어야 됐네요.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네요. 자, 그런 의미라면 수입에 해당이 될 거고 이게 환경 영역이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그죠? 감이 오시죠? 네. 요런 정도. 그리고 그 외에 또 영역과 증상 이런 거 참고하시라고 내가 몇 개 더 예문을 넣어놨어요. 참고해서 한번 보시도록. 자, 8번.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질관리. PDCA 순환관리기법. 그래서 QA와 QI. 보건사업의 질관리, 요게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코로나 덕분에 한 번은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의료 체계의 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하고, 그죠? 미국의 의료 체계하고 영국의 의료 체계하고 이렇게 딱 세 개만 구분을 하더라도 영국은 공공자원으로서의 의료고 미국은 완전한 자연기업으로서의 그죠? 그런 의료고 우리나라는 두 개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이 제일 좋은 편인 거죠. 그런 이제 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질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TQM 과정으로 또는 이제 CQI 과정으로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DCA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질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의료 체계에서의 의료 서비스로서의 우리가 질 관리는 메이어의 질, 의료의 질, 의료 서비스의 보건 의료 서비스의 양질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잖아요. 메이어는 접근성, 질, 지속성, 효율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질 관리는 PDCA 순환적 관리 기법으로 질 관리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칩 과정보다는 PDCA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칩이라고 하는 과정 1단계, 2단계를 쓰라고 했는데 쓴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변별력을 봐야 돼? PDCA를 제대로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점수의 변별력은 있는 거고요. 칩 과정의 단계의 2단계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채점을 해보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근데 칩 과정까지 썼다면 이건 대박인 거지. 그렇지만 PDCA에서 변별력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플랜 단계, 이게 플랜인지만 알면 되는가 얼마나 쉬워. 질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계획하는 거죠. 자료 수집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D, 2, 실행 단계, 질 향상 활동을 수행하고 자료 수집하고 이거죠. 그리고 C, 체크, 평가 단계, 질관리 향상 활동에 대한 결과치와 예측치를 비교 분석하면서 효과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액트, 조정 단계, 질 향상 활동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거. 그래서 8번은 변별력은 PDCA를 얼마나 잘 풀어냈냐에 따라서 요거 잘 써내면 이제 합격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동그라미 기억나시죠? 뱅글뱅글 돌면서 플랜, 듀, 체크, 액션 요런 정도만 기억하셔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B급이거든요. B급은 제목 정도만이라도 표현을 해내시면요. 그러면 완전히 석세스예요. 제목만 4개를 정확하게 써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거 30% 안에 들어갑니다. 요 정도면. 그러니까 B급은 30% 안에만 들어가게 쓰면 돼. 그러면 제목, 키워드 정도만 쓰면 돼. A급은 그러나 30% 갖고는 안 돼. 아까 자료 수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A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에는 제목만 쓰면 완전 A급을 B급처럼 답을 쓴 건데 그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죠. 아까 그래서 뭐 주거를 확인하고 문화를 확인하고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쓰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A급은 상세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되고. 자, 8번. 그래서 PDCA 칩 과정은 1단계 건강 문제 확인과 우선순위 결정함, 문제 발견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2단계에서는 분석하고 수행하는 거죠. 건강 문제 분석하죠. 자원 목록 작성하죠. 보세요. 그 7가지를 다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칩까지 다 기억하냐고. 제목 정도만 기억하고 가셔도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B급. 자, 9번. 간호학에서 가족 이론이죠. 가족 이론에서 체계 이론, 상징적 상호주의 이론, 구조 기능주의 이론 등이 있는데 기역 미음에서 가족 이론을 분류해라. 자,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단순히 합친 것 이상의 체계로 보니 가족 체계 얘기가 많네요. 체계 이론. 이건 변별력 없겠지?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그들이 부여하는 사물의 의미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므로 그래서 첫 줄에서 이미 의미라고 하는 것과 상호작용이라는 거를 써놨기 때문에 힌트를 줬어요. 그리고 외부 관찰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네. 자, 사물에 대한 의미는 인간이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형성된다. 관계 형성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형성이 된다. 의미는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거다. 이게 상징적 상호주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의미라고 하는 게 상징적 상호주의 이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제목이 있잖아. 상징적 상호작용의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으로 상징, 즉 뭐예요? 의미를 이룬다. 이건 거지. 응? 상호작용을 이 상호작용으로서 의미를 사실은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상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상호작용의 의미를 해석해서 상징화시킨 거죠. 그렇게 해석해서 상호작용을 의 의미를 상징화시켜서 해석한 게 뭐 있어요? 그게 바로 아동 학대 이런 거지. 그렇잖아. 아니 중세에서 근대까지 자기 애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요. 어느 누가 학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도 아랍에서는 자기 딸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학대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거죠. 사회에서 이 상호작용에 뭔가 이 상호작용에 대한 의미를 상징화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건 거예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를 명명하기를 상징화시킨 게 아동 학대죠. 의미를 해석해서 상징화시킨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건 내부적인 문제지 않나? 가족 내부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외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외부에 영향을 주어서 뭘로 만들었어요? 법까지 제정을 하는 거죠. 법을 만들고 여기에 따른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이 가족 이론에서 사회적 상호주의 이론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뭘로 형성하느냐 이걸 물은 거죠. 비읍. 네? 뭐예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거야. 의미는. 자, 의미는 또 개인이 사물을 다루면서 사용하는 해석으로 수정되는 거죠. 해석으로 또 수정되고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형성된 상징적 의미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해석의 과정으로서 사물을 처리하는 데 스스로 반응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리고 그들이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에 근거해서 행동은 의미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는 거고 인간 행동의 이해는 그 행동의 의미를 통해서 파악이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때요? 선생님들이 체벌하고 우린 많이 맞았어요. 나는 맞고 자란 세대야. 에?
예, 그냥 여기 쭉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서 무릎 꿇고 앉아서 여기 위에 있잖아요, 허벅지. 이거 팍팍 때리고 가면 맞고 손 뻗어가지고 맞고 쭉 서가지고 맨날 이렇게 손 내서 맞고 이게 우리 세대들이 늘 맞았던 건데, 응? 어떤 선생님들은 막 여학생임에도 막 이렇게 뺨때 날아가도록 때리고 하는,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행동이 달라졌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만큼도 손을 올리지 않죠. 그래서 그 의미가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적인 상호작용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의미, 상징, 해석, 그리고 행동.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 거지. 예. 사회적 상호작용, 의미, 상징, 해석, 행동. 여기 다예요. 여기 다예요.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디귿. 가족을 권력관계로 규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 내 이해관계나 자원의 불균형 분배에 초점을 두고 갈등 처리하는 과정이다. 구조기능주의겠죠. 거시적 측면으로 리을 사회통합 어떻게 기여하는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여기다 구조기능주의 이론이죠. 미음, 가족의 역할구조, 의사소통의 양상, 이런 요소들을 연관성이 가족 전체에 가족 전체 나왔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개인의 어떤 행동, 의미 이런 것에 두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작용보다는 구조와 결과에 더 중점을 둔다. 누가 봐도 구조 기능주의 이론인 거죠. 그래서 구조 기능주의 이론을 가끔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이론하고 이렇게 혼돈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런 가족 이론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가족 이론에 그 가족 스트레스 모델 힐 ABCX 모델까지 포함되는 거 꼭 포함시켜서 기억하시고요. 자, 힐 이론도 다음에 또 다뤄드릴게요. 자, 10번 스밀크스테인의 그 아프카 스코어 요거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이것과 이역, 기억, 니은 이거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이 스밀크스테인의 그 아프카 스코어는요, 이것하고 이것을 사정하는 거예요. 기억, 니은 사정하는 거죠. 뭐예요? 자가 관리 능력과 가족의 자가 관리 능력, 그리고 가족의 기능 수준. 자가 관리 능력과 가족의 기능 수준을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그냥 아프카 A는 뭐다, P는 뭐다, 뭐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1, 2, 3, 4, 5라고 하는 평가 항목을 적용을 해보면 아프카 스코어의 내용이 나오겠죠. 한 번 출제가 되었는데, 한 번 출제했을 때는 아프카 스코어를 그냥 풀어서 A는 뭐냐, P는 뭐냐 이렇게만 물었거든요. 그런 따위로는 출제하지 않겠지.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면 딱 10번 형태만 기억하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깊이 끝이에요. 자, 1번. 내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 진로를 변경할 때 가족들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뭐라든지 받아준다. 그래? 한번 해봐. 이게 받아준, 수용하는 거지. 왜 하니 그걸? 네가 될 줄 아니? 뭐라느냐? 이게 뭐예요? 가족 간의 성숙. 그러니까 도전하는 건 성숙이죠. 자, 실현하고는 성숙도.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해결한다. 동료의식이죠. 파트너. 나의 가족과 나에게 애정을 나타낸다. 애정 정도. 섹션. 나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 없이 가족이 어려움 없이 어떤 문제가 부딪혀서 어려움 없이 도움을 청했다면 가족은 자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족의 적응력. 내외적 자원을 활용하는 건 적응력. 자, 5. 나는 나의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만족한다. 친밀감. 이죠. 친밀감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미를 이해한다면 5가지를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적용이 안 됐다면 이해 불문. 자, 10번 같은 내용들도 변별력이 매우 높은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4분의 4점, 예, 분명히 30% 안에는 있어요. 많아요. 예. 자, 내가 이게 4분의 4점에서 튕겨나갔다면 30%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 11번. 이건 아마 4분의 1점, 4분의 2만 받아도 엄청 잘 받은 걸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쓰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못 쓸 걸 생각하고 한두 개만 써도, 근데 이거 알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잘 해야 되는 내용인데, 요 문제 하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그냥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의 도구는 계속 지금 가족 간호가 많이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도구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영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나오면 언제나 사정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영역이 나온다면 꽝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자, 가족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가족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찾으려면, 그러니까 가족의 영역부터 여러분이 제목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 영역에는 가족 구조, 가족 체제, 상호작용, 지지, 적응, 건강, 위험, 주거, 강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손도 못 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1번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역. 가족 영역인 거지 문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앞에서 우리가 심톰하고 영역을 오마에서 심톰하고 영역을 연결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지표하고 가족 영역 정도만이라도요 연결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영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 영역까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렇지만 환경 영역 알아야 되고 심톰 알아야 되고 여기서도 지표를 보고 가족 영역 정도는 구분하셔야 되는데 영역 9가지를 하나도 모른다 기억이 안 나면 키워드잖아요. 이걸 기억해 놓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는 완전히 빵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키워드, 즉 가족 영역의 9가지의 영역만이라도 기억을 해놨다면 예, 이거는 4분의 3점 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4분의 3점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4분의 4점까지는 안 되더라도 4분의 2점, 4분의 3점 이 정도는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상위 10%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해낼 수 있는 답안일 거고 4분의 빵점 많을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튕겨나가는 점수라고 봐야지. 예, 아예 그 키워드를 외우지를 못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족 구조에 해당되는 건 당연히 외국인 며느리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게 되겠죠. 가족의 체계 얘는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이 전부여서 돈 얘기하는 거 어디다 쓰고 싶지 않았어요? 40만 원밖에 없다. 뭐 이거. 근데 내 식구가 나눠 써야 된다. 그 체계죠, 체계.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이 낮아서 취업이 굉장히 곤란하다. 얘도 가족 체계예요. 그죠? 이제 관습, 가치관 또는 이것도 재정에 포함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의사소통. 한국어 능력이 너무 낮아서 모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건 상호작용이겠죠. 며느리가 일하면서 할머니에게 양육을 맡겼다. 역할이겠죠. 상호작용. 그리고 지지. 모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며느리와 큰손자의 애착관계가 낮고 친정과 거리가 멀어서 정서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지. 최근에 무릎 관절 통증이 심해져서 바깥 출입이 어렵다. 대처. 할머니의 퇴행성 관절염 건강관리, 불규칙한 식사로 영양 불균형, 위험행위, 체감 환기가 어려운 지하에 산다. 주거 환경. 가족 모두가 종교활동으로 그러나 적극적으로 종교활동을 잘하고 있다. 이거는 강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채점하는 것은 문제 영역은 거의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채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영역까지 잘 써냈으면 문제 영역까지 채점이 되는 건데 문제 영역까지는 아예 써내지를 못했다. 가족 영역조차도 표현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문제 영역은 거의 보지 않고 가족 영역하고 지표만 보고 채점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답은 채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답이 될 거예요. 11번. 어떻게 채점하는지 아시겠죠? 네. 자, 12번. 자, 문제 12번.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5차 시에 걸친 금연 교실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기획 전략을 세워준다. 자, 금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 불건강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불건강 행위를 하고 있어. 이거를 건강 행위로 고쳐주고 싶어. 그죠? 이거지. 행위를 고쳐준다? 행위 이론들은 다 뭐예요? 건강 증진 이론이잖아요. 행위 이론에서. 불건강 행위를 건강 행위로 고쳐주고 싶어. 여기에 뭐 하고 싶어요? 교육도 해주고 싶고. 안 그래요? 교육을 하면은 건강 행위가 바로 될까? 네. 바로 될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리시드를 적용해야 돼. 이 문제에서. 프리시드를 적용할 만큼의 아니고 그 개인의 불건강 행위를 건강 행위로 그렇게 해주고 싶은 교육도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됐잖아요. 알아. 폐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이가 누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뭐가 안 된다? 네, 실천이 안 된다. 실천 전략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천 전략이지.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실천 전략은 무슨 이론을 적용하는 거예요? 건강 신념 모형인 거죠. 안 그래? 응? 건강 신념 모형을 적용해줘야지. 횡이론들을 적용을 많이 하셨던데요? 응? 건강 신념 모형 적용. 제가 수업할 때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컴플라이언스를 증진시키는 거, 행위를 증진시키는 실천 전략. 그러니까 건강 신념 모형은 굉장히 이 건강 신념 모형을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사례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요. 항상 사례를 잘 보면 인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인지는 분명히 했어. 에?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뭐가 안 돼? 실천이 안 되는 거 있죠. 인지는 했는데 실천이 안 되는 이 케이스에서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건강 신념 모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횡의로는 그냥 관찰한 거예요. 전략이 아니라고. 관찰하니까 제가 스스로 자기 강화를 해가지고, 스스로 역조건을 만들어서 행위를 하더라 이런 거거든요. 이해 가세요? 네. 건강 신념 모형을 적용하는 거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실천하게끔 하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기 위한 전략의 중재를 하는 거라고. 전략을 중재하는 거예요. 횡의론은 중재하는 이론이 아니에요. 중재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관찰해서 어머 제가 자기 강화를 썼네? 어머 제가 역조건화를 쓰네? 이런 거거든요. 어머 제가 변했어. 저 담배 끊는 거 뭐 택도 없더니만 이제 끊으려고 하네? 어떤 과정이 적용이 됐을까?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인지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 행동을 하지 않을까? 팝스미어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가요. 네, 너무 불편하니까 잘 안 가거든요. 맨날
가야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뭐 그런 수준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유방암 검사 잘 해요? 이런 거 있죠. 또 당뇨 환자들 혈당 검사하는 거 있죠. 아니 혈당 검사하는 거 중요한지 알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나 아파. 고혈압 환자들 혈압 측정 안 하죠? 그런 거. 혈압 측정하는 거. 또 뭐 있어요? 금연해야 되는데. 금연 안 해. 실천 안 해. 제일 또 많은 거 있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거. 분명히 비만한데, 뱃살 두둑한데, 이거 뭐예요? 비만 계산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아니, 이런 것들. 왜 안 할까? 인지하고 있는데, 뇌 터진다니까? 다 해당되지 않나? 암 생긴다니까? 뭐, 실천을 안 해. 그런 거에서 전략을 세워주는 거죠. 네.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핵심을 놓치시면 이런 문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야. 아예. 뭘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정군 선생님 담배의 정책도 알고 해로운 점도 많이 배워서 알겠어요.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끊어보려고도 했지만 실천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라고 완전히 그냥 힌트를 줬잖아요. 그쵸? 본인이 다 알겠는데요. 행위가 안 돼요. 컴플라이언스가 안 돼요. 이행이 안 돼요. 이거거든요. 컴플라이언스잖아요. 이행이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전문가하고 전문적인 어떤 전략을 세워보자 이런 거예요. 그 전략이 뭐예요? 건강 신념모형이죠. 감수성을 증진시켜라. 민감성을 증진해라. 심각성을 증진시켜라. 이익에 대한 거, 장애 제거, 중재. 이제 건강 신념 모형에 그죠? 그냥 건강 신념 모형을 적용을 해가지고서 전략을 세우라 했으면 여러분 답 다 잘 썼을걸요? 안 그래? 얼마나 내가 암기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 또한 12번 또한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건강 신념 모형의 인지 요소들을 여러분이 못 쓸 리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끌어내느냐 끌어내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4분의 4점이냐 아니면 4점의 빵점이냐가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이건 변별력이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A타입에서 지금 변별력이 있는 게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자, 오마에서 2점 차이가 나버리고요. 그렇잖아. 응? 여기서 4점 차이가 나고 다 알고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두 문제만 하더라도요 6점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 당락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별건 아닌데 내가 적용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서 당락이 결정이 되지 엉뚱한 생소한 문제 있죠. 네, 이 시험을 치고 나면 제일 마음에서 쓰린 문제는 어떤 걸까요? 8번 문제나 11번 문제 같은 거 있죠. 질 관리, 나 그거 못 봤는데, 11번, 그 가족 그거 외울라 했는데, 외울라 했는데, 나 그거 귀찮아서 그냥 대충 봤네? 키워드만 외웠으면 됐는데, 막 이런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8번, 11번 문제에 마음이 가 있었겠지만, 실제로 변별력은 오마하고, 이거 12번, 이런 문제가 점수 차이를 확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A급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죠. A급의 키워드도 모르면 이거는 변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급, 아까 가족 영역에 A급의 키워드만 알아도 이거는 확 변별력이 생기는 건데 그것도 부족했지. 적용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금연 전략도 못 세웠지. 어쩌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A급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키워드는 당연히 알으셔야 되고 당연히 키워드는 중심을 잡으셔야지 알고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용어들 이런 것도 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공부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시험 당일날 시험을 잘 치르는 게 목표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방향, 메타인지적,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분석하셔가지고 적용을 계속 해나가시길 바래요. 그런 그 분석하는 거, 전략 세우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암기하는 양을 더 늘린다고 해서 암기 실컷 다 해놨는데 적용 못하면 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B급, C급 찾느라고 A급 제대로 못할 때 그 손실은 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거를 잘 유념하셔야 돼요. 시험을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자꾸 B급, C급들 막 자꾸 연연해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자꾸 찾아가다가 A급 놓치게 되면 점수 변별 엄청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A급을 놓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계셔야지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어요. 자, 2교시 전공 B는 우리 쉬었다가 합시다. 너무 몰입해서 힘들지 않으세요? 쉬었다 합시다.